자, 오늘의 키워드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 산유국 꿈 이룬다 이고요.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산유국 꿈을 이루어준다라는 미국 전문 회사는 가정집 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이게 좀 연결되는데 한꺼번에 전해드리겠고요. 잠시 후에. 그리고 세 번째, 충격! 일본 자동차사 모든 걸 조작했다. 이 일본 자동차가 정말 고장 제일 안 나고 세계에서 가장 내구성이 좋고 가장 고장 안 나는 자동차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뭐 고장 안 나는 것은 뭐 사실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모든 조작을 상당히 많이 오랫동안 해왔다라는 게 밝혀졌고요. 도요타도 다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격이란 말을 다룰 수밖에 없는데 잠시 후에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미국에 드디어 열돔 현상 강타도 있고요. 바이든 이민 강경책으로 돌아섰다라는 키워드, 그리고 중국 미국 누르고 달 뒤편의 탐사 성공, 그리고 이제 김호중의 소속사가 폐업, 또 영화배우 박상민이 또 음주운전이라는 참 듣고 싶지 않은 그런 키워드도 있습니다. 자, 바로 갑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한국 산유국 꿈 이룬다 입니다만은 사실 제가 뭐 이룬다 라고 뭐 단정적으로 키워드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뒤에 퀘스천 마크가 붙어 있어야 하긴 합니다. 어찌 보면 이룰까죠, 이룰까. 자, 산유국의 꿈을 이루어준다라는 그 일정 부분 처음에 기초 조사를 한 회사가 이제 미국의 전문 회사인데, 그게 이제 가정집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사진 이 두 개 키워드 연결해서 지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에서는 경상북도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대규모의 천연가스와 석유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제 미국의 모 자원 탐사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 조사 결과를 들고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특별 담화라는 형식으로 대통령이 직접 이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그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을 분석한 미국 회사는 액트지오라는 회사인데요. 액트지오. 뒤늦게 이제 이 회사에 대한 관심이 지금 한국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야, 한국이 드디어 산유국으로 가는가라는 생각도 물론 하지만, 누가 뭘 어떻게 조사한 건데? 라고 하면서 그 회사가 액트지오라는 미국 회사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그 회사는 그럼 어떤 회사인가를 한국에서 네티즌 수사대가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그 각종 온라인상 댓글에서는요, 그 액트지오라는 그 이 미국 회사의 규모와 인력 등을 놓고 의구심을 그런데 제기하고 있습니다. 포항 앞바다 석유 매장량 분석을 맡았던 지질학 전문가 비토르 아브레유라는 사람이 그 액트지오의 고문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조만간 한국을 방문해서 관련 내용을 발표하겠다라고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가운데 액트지오라는 회사의 본사가 있는 텍사스주 휴스턴에 사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휴스턴에 사는 분들이 보니까 액트지오의 본사가 휴스턴에 있네. 보니까 여기 뭐 내가 대충 아는 동네인 것 같은데 해서 휴스턴에 사는 우리 한인이 가봤어요, 거기를. 어떤 회사인가. 가본 그 한인들 중에 일부가 이 회사를 방문한 뒤에 자신이 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라면서 댓글 후기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데, 뭐라고 올렸느냐? 구글이나 애플 같은 그런 엄청난 회사의 본사를 방문하는 그런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가봤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가봤더니 무슨 가정집 같은 앞에 뭐 임대 간판, 무슨 for sale, for rent 뭐 이런 것도 써 있었고, 본사 건물이라고 되어 있는 그 주소는 보니까 텅텅 비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문으로 이게 들여다보는 거죠. 낮에는 안에가 잘 안 보이잖아요, 한낮에는. 그래서 어렵게 창문으로 힘들게 안쪽을 들여다보니 안쪽에는 사무실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마치 무슨 가정집 리빙룸 같았다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많이 올렸어요. 심지어 그 휴스턴 지역의 부동산 매물 중개 웹사이트에는 그 액트지오의 본사 그 주소지의 건물이 매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실제로 그 액트지오 회사의 주소를 진로우에 넣어서 한번 봤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진로우상에는 매물로는 나와 있지는 않았는데요. 저도 그 놀란 사실은 이게 이제 진짜 일반 가정집이었습니다. 예상 가격은 한 $150만 정도라고 이제 진로우가 에스티메이트 한 그 가격도 올라와 있었는데, 주택이었던 만큼은 사실입니다. 그 주소지가. 그리고 액트지오라는 회사의 그 웹사이트는 참 눌러도 잘 안 돼요. 안 되다가 어쩌다가 어렵게 해서 이제 주소를 얻은 건데, 이 회사는 뭐 모두 재택근무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 자, 이에 온라인상에서는 그 액트지오의 추정 결과에 대한 신빙성의 의혹을
제기하는 주장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직원 수 최대 10명에 불과한 그런 작은 기업에서 내놓은 그런 결과를 일국의 대한민국 정부가 그렇게 덜커덕 믿어도 되나?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그런 아주 기초적인 조사 하나 갖고 털커덕 대국민 담화 해갖고 발표를 해도 되는 건가? 이런 반응에서부터요. 본사가 이런 정도라면 페이퍼 컴퍼니 아니야? 이런 그 의구심에 가득 찬 반응들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딴 의혹 제기에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이게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는 한국에서 청취율 1등이죠.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을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전체적인 규모는 굉장히 작은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심해에 관련된 지질 자료 분석이 있어서는 전문가 보유 숫자가 제일 많다라면서 그 회사를 창립한 사람, 비토르 아브레유라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그 사람은 엑선모빌에서 그룹장도 했고 또 미국의 퇴적학 회장도 지내서 자료에 대한 신뢰를 우리는 높게 평가한다. 우리 정부는 높게 평가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과연 그 가정집 같은 사무실을 갖고 있고 그마저도 for sale, for rent라는 그런 리스트에 올라 있는 그 미국 회사의 말만 믿고 한국의 대통령이 특별 담화처럼 발표하면서 움직여도 이렇게 되는 것인지 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만일 이들의 말만 믿고 보다 정밀하게 시추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기 시작한다면 이것도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아주 기초조사고요. 그 기초조사를 토대로 그러면은 보다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 단계를 해야 되겠다. 그게 뭐냐면 깊이 있게 시추봉을 뚫어서 거기서 일정 부분 샘플을 끌어올린 다음에 조사하는 건데, 그 시추봉을 뚫는데 이게 보통 깊이를 뚫는 게 아니라 거의 한 10,000m 깊이까지 뚫어야 됩니다. 10,000m. 이 10,000m 말이 10,000m지 그 시추봉을 그렇게 깊이 뚫으려면 이게 보통의 기술이나 보통의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닌데, 그렇게 시추봉 하나를 뚫는데 1,000억 원이 들어갑니다. 1,000억 원. 그것도 하나만 뚫어서는 되지도 않습니다.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걸 평가해 보려면 최소 한 5개 정도는 뚫어 봐야 어느 정도를 판명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5,000억 원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한국이 산유국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5천만 국민과 750만 재외동포 모두가 우리 한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천억이 아니라 1조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산유국이 되기만 한다면야 그거 뭘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렇게 너무 초보적인 그런 기초조사 결과만 갖고 대한민국이 너무 그렇게 큰 천문학적인 예산을 함부로 움직이든지, 또는 정부가 또는 대통령이 나서서 갑자기 대국민 담화를 그 조사 결과 보고서 한 장 갖고 그렇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좀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 산유국이 가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게 아니라 또 현 정부가 뭘 하는 것에 대해서 발목 잡으려는 생각,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조금은 진중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거죠. 온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보다 진중한 접근과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부분, 대한민국이 산유국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앞으로 당분간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매일. 왜냐면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요. 대통령 담화까지 발표하면서. 자, 이 부분은 변동되는 사항이 있으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챙겨서 잘 추려서 전해드릴 테니까 구독 눌러놓으시고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충격. 일본 자동차사 모든 걸 조작했다입니다. 정말 충격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가 국가 품질 인증에서 부정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일본 국토교통청은 도요타를 비롯해서 혼다, 스즈키 등 일본의 그 5개 자동차 업체로부터 자동차 성능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고받았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도 인정했고 회사들도 다 인정했습니다. 도요타가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도요타의 그 인증 비리는 크게 보면 이제 한 6가지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이제 그 충돌 테스트를 하죠. 그 충돌 테스트 하면서 충돌 딱 되는 순간 에어백이 제대로 터지나 이런 것도 봅니다. 그런데 에어백이 제대로 터졌어요. 그 영상만 보면. 그런데 에어백이 정말 충돌을 한 그것에 의해서 딱 터진 게 아니라는 거죠. 충돌하는 시간에 맞춰서 타이머를 맞춰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타이머가 딱 맞춘 시간이 되면 팡 터지는 건데, 그 맞춘 시간이 뭐냐?
여기서부터 저기 벽까지 달려가서 충돌하고, 사람은 안 타고 이제 무인으로 조정하는 거니까, 해보니까 한 3초면 충돌하는 거죠. 그 3초의 시간을 갖고 타이머를 3초에 맞춰놓은 겁니다. 그래서 팡 부딪히는 순간 3초가 됐으니까 자동적으로 이 에어백은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충돌했기 때문에 터진 게 아니라 3초가 됐기 때문에, 타이머 때문에 에어백이 터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요타도 인정했습니다. 자, 앞서 올해 초 도요타 계열사의 그 인증 부정 논란, 사실 작년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본사 차원의 조작까지, 이게 아주 대규모, 대규모의 조작이다, 이런 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 부정행위는 2014년부터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10년 전부터 계속돼 왔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 때문에 이제 앞으로 대규모 리콜이 예상됩니다. 도요타, 혼다, 닛산, 스즈키 전부 다 합니다. 도요타는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코롤라와 렉서스, 그 캠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코롤라, 캠리 등 7종류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제 코롤라는 도요타가 1966년에 이걸 출시했는데요. 이후 5천만 대 이상을 생산한 게 코롤라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른바 그 국민차로 알려진 차종입니다. 미국에서는 국민차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이제 막 성인이 된, 막 운전을 하게 되는 그런 젊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처음에 무슨 큰 차, 비싼 차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이 미국에서 처음 운전을 하면서 입문하는, 그래도 중고차 한 차고 새 차를 탄다, 그러면은 또 비싼 차는 부담이 되니까 접근하는 게, 이제 입문하는 게 도요타 코롤라 정도로 입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요타의 아키오 도요타 회장은요, 기자회견까지 열고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라면서 머리를 조아리고 이 모든 사안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도요타는 일부 공장 생산 라인 가동을 오는 6일부터 중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도요타는 일부 공장 생산 라인뿐만이 아니라 전면 중단할지도 적극적으로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 자동차를 근간을 흔드는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자, 도요타는 특히 이제 하이브리드 차종의 인기를 끌면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제 이 문제로 인해서 여파가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자, 주목할 점은요, 올해 1분기 도요타는 하이브리드 차량 69만 대를 팔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거냐면,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 도요타가 이제 1등인데, 2등은 닛산 20만 대, 3등은 스즈키 18만 대, 4등은 혼다입니다. 17만 대. 그렇게 1, 2, 3, 4가 전부 다 하이브리드에 관련돼서는 일본 자동차사가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그 다음이 5위인데, 5위가 이제 현대기아차입니다. 그 4위와 별 차이가 안 나는 17만 대로 5위 현대기아가 딱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사실상 4위인 혼다를 거의 턱밑까지 추격한 이 현대기아차가 이번 사태로 반사 이익을 좀 누리게 될지, 이 부분도 아주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자, 일본 차의 대규모 리콜이 예상되면서 현대차 등 우리 기업에 어떤 좀 영향이 미칠지,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여하튼 우리가 그렇게나 믿고 신뢰하던 일본 자동차 회사가 모든 데이터를 다 조작했다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라는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미국에 드디어 열돔 현상 강타입니다. 지금 텍사스 등 이런 곳에 더우신 분들 많으시죠? 특히 이제 텍사스 등 미국의 남부와 특히 또 이제 더 남쪽의 멕시코 이쪽 지역을 덮친 히트돔, 열돔 현상이 조금씩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리조나 또 캘리포니아 주까지, 특히 이제 미국의 서부 지역까지 폭염 영향권에 지금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기상청은 그 애리조나주와 네바다주, 캘리포니아주의 일부 지역에 이미 폭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기상청은 미국 서부 여러 지역에서 이번 6월 초의 기온이 평년보다 무려 10도 이상 지금 높은 상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제가 지금 뒤늦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또 이런저런 일로 이제 라스베가스에 와 있는데요. 여기 벽면입니다만 이제 호텔입니다. 라스베가스에 와 있는데 제가 월요일날 도착했는데 110도예요, 110도.
자, 캘리포니아 중남부 내륙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광활한 농장지대가 있는 그 중가주 지역에서 그 위에 샌프란시스코 베이 북부의 나파밸리, 또 LA 북쪽의 내륙 지역인 팜데일 등 이런 지역에도 폭염주의보가 이미 발령이 됐습니다. 평소에 기온이 그렇게 또 아주 뭐 100도까지 그렇게 오르지는 않아서 와인 산지로 유명한 곳이 바로 나파밸리입니다. 그 나파밸리도 지금 95도 이상이 며칠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주도인 세크라멘토는 최고 기온이 오랜만에 90도를 넘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캘리포니아 중부 지역의 이상 고온은, 그리고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의 이 같은 이상 고온은 이번 주 거의 내내 이어질 전망이라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더운 곳으로 알려진 것이 바로 데스밸리죠. 그 데스밸리 사막지대는 지금 120도를 넘어서 130도까지 육박하는 그런 상황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데스밸리가 이 정도로 뜨거워지는 것은 뭐 한여름은 당연히 그 정도 덥지만 보통 이 정도까지 되려면 6월 중순 넘어 한 하순 정도가 돼야 그런 상황이 되는데 올해는 상당히 빠른 추세로 이미 더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잠시 와 있는 그 네바다주 이곳 라스베가스 역시 이번 주 그 평년보다 한 3주가량 빠르게 110도에 달한 것으로 그렇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 오후에 도착했는데 와보니까 정확히 110도였습니다. 요것저것 가면서 좀 달라지는 건 있습니다만은 뭐 그래봐야 한 107도 이렇게 되고요. 저녁에 해 떨어지니까 그래도 95도까지 내려가더라고요. 베가스에 계신 많은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뭐 100도만 안 나가면 잘 몰라, 괜찮아, 견딜만해, 95도 정도는 견딜만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지내보면 그렇겠습니다만 일단 수치는 그렇고, 네바다, 이 라스베가스도 그렇게 110도까지 이번 주는 계속되고 있는데 그렇게 110도까지 가는 게 6월 초로서는 상당히 이상 기온, 상당히 빠른 추세다라는 겁니다. 텍사스로 가볼까요? 텍사스주는 지난달부터 찾아온 이 폭염이 계속해서 이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같이 이제 서부 지역, 텍사스도 서부 지역입니다. 서부 지역의 기온이 크게 상승한 가운데 이 아주 건조한, 매우 건조한 이 대기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뜨겁고 건조하면 뭡니까? 자연 발화도 일어날 수 있고 아니면 작은 불씨 하나로도 불이 번질 수 있어. 그래서 걱정되는 게 이제 산불 위험입니다. 그 산불 위험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미 그 캘리포니아 센트럴 밸리 들판에서는요, 지난주에 산불이 수백 에이커를 이미 태운 그런 전력도 있습니다. 그곳의 인근 주민들은 이미 대피 명령을 받았고요. 인근 주요 도로가 지난 주말에는 이틀간 완전히 폐쇄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멕시코로 가볼까요? 지난달의 말, 그리고 이번 달 초, 멕시코에서는 그 열돔 현상으로 인해서 곳곳에서 120도까지 달하는 폭염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멕시코에서는 무슨 일까지 있었느냐? 원숭이 등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이 너무 더워서 폭염으로 폐사하는, 죽어버리는 그런 사례가 멕시코에서는 보고되기도 했었습니다. 사람은 좀 더우면 에어컨이라도 가 있고 어디 피난처라도 있지만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에게는 제대로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뭐 히트돔, 뭐 열돔 이란 말을 이제 앞으로는 많이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돔이라는 것을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고기압이 어떤 한 지역에 더 움직이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뜨거운 공기가 그 안에 갇히면서 그 아래 지역의 기온이 급격히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그 고기압이 있고 그 고기압 아래 뜨거운 기온이 있다. 그래서 돔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 해서 히트돔, 열돔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로 갈까요? 바이든 대통령 이민 강경책으로 돌아섰다. 입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을 넘어오는 이민자에 대해서 강경책을 꺼내들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거의 이게 뭐 바이든 정책이야 트럼프 정책이야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불법 이민자 수가 일정한 수를 넘기면 국경을 폐쇄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경쟁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용했던 그런 이민 강경책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공화당의 공세를 좀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으로도 보이고 있습니다. 공화당 쪽에서 민주당,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이민 정책에 있어서는 완전히 빵점이다, 막 이런 공격을 취하면은 무슨 소리야? 나 너네들이 하는 걸 지금 하고 있어. 그런데 빵점이라고? 그럼 너도 빵점이란 얘기야? 뭐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공화당 스타일의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 수가 일주일 단위로 하루 평균에 2,500명이 넘을 경우,
그러니까 일주일을 딱 끊어봤을 때 2,500 곱하기 7 해서 이제 일주일 단위로 그렇게 되면 얼마죠? 이제 뭐 17,500명인가요? 네. 일주일에 17,500명이 넘으면 이걸 하루 평균을 보면 2,500명이 넘잖아요. 그럴 경우에 불법 입국자의 망명 신청을 자동 차단하고 입국을 자동으로 거부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에 사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남부 국적의 불법 이민자 수가 하루 평균 2,500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번 행정명령은 사실상 지금 즉각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국경은 이미 즉각 폐쇄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부로 폐쇄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경에 도달하는 불법 이민자 수가 하루 평균 1,500명 수준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때 다시 국경을 열겠다라는 내용이 이번 바이든 대통령이 갖고 온 취하는 가장 행정명령의 골자입니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그 불법 이민자에 대한 그 강경책은 국경을 통한 그 불법 입국 숫자 통제를 위해서 바이든이 취한 가장 공격적인 조치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오히려 공화당 쪽에서 이런 조치를 얘기하면 바이든 대통령은 막 비난했어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런 걸 했었을 때 바이든은 비난했었는데 지금 다급한 거죠. 뭐 이거저거 가릴 거 없죠. 본인의 표 떨어지기 전에 빨리빨리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평가 때문에 강력한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입장은요, 좀 양날의 칼입니다.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약점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평가도 받을 수 있고, 또 이민자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면서 결국은 자신이 반대했던 트럼프 시대의 어떤 해결책을 수용하는 모습, 좀 상반되는 모습이다라는 것 때문에 좀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게 있냐면 반대급부적인 면으로 보면 이번 이런 강경한 이런 조치로 민주당의 일부 지지자들이 실제로 좀 이탈할 수도 있는, 난 바이든한테 실망했어. 그래도 이런저런 측면에서 상당히 인간적인 측면 이런 것 때문에 좋아서 내가 민주당도 지지했고 바이든도 지지했는데 이거 뭐야? 자기 표 하나 얻으려고 생각한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바이든도 뭐 똑같은 그런 상황이네 라고 민주당의 일부 지지자들이 좀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나 그 캠프 왜 그런 걸 생각 안 해봤겠어요? 그 모든 걸 상황을 놓고 다 변수들을 다 계산해 봤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강경한 정책을 구사하는 게 그나마 표심 얻기에는 조금이라도 한 표라도 더 낫다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중국, 미국을 누르고 달 뒤편 탐사 성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달 뒤편입니다. 자, 중국의 그 달 탐사선 창어 6호입니다. 달 탐사선 창어호가 있는데요. 지금 1, 2, 3, 4, 5 이번에 6호가 갔다 왔어요. 갔다 오는 중입니다. 달 뒤편에 샘플을 채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인류 최초로. 중국 신화통신은 창어 6호가 마침내 달 뒤편에서 샘플을 채취하고 달 표면에서 성공적으로 이륙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인류 최초로 달 뒷면의 토양을 가져온 성과입니다. 그동안요, 그 달 표면의 샘플 채취는 뭐 아시는 대로 많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한 10차례 정도 이루어졌었습니다만은 이건 모두 달 앞면에서 진행됐습니다. 가기도 좋고 오기도 좋고. 근데 중국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창어 6호는 이번에 달 앞면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지구 입장에서 봤을 때 완전히 달 뒷면에 샘플을 채취해왔다. 인류 달 탐사 역사상 전례 없는 쾌거다라고 전 세계에 아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번 성공은 격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그 우주 진출 경쟁 속에서 이루어진 성과고, 어찌 보면 중국이 먼저 미국에게 좀 한 방 먹인 셈입니다. 2010년대 이후에 달 탐사 분야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국가로 꼽히는 이 중국은요, 2030년까지 유인 우주선을 달에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그럼 이쯤 돼서 이런 생각하시죠? 무슨 얘기야? 1962년인가 63년인가 그 닐 암스트롱 달에 갔다 왔는데 무슨 또 유인 우주선 달에 가는 게 그게 뭐가 힘들다고 지금 60년 전에 갔다 왔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그때 미국과 러시아가 치열하게 그 우주 기술을 갖고 경쟁을 하던 상황에서 두 나라가 모든 나라의 역량을, 그런 달 탐사, 달을 누가 먼저 갔다 오느냐, 막 이것 때문에 거기다 최선을 다해서 역량을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미국과 러시아가 그 냉전 시대가 다 끝나고 그런 경쟁을 안 하면서 사실
러시아도 그렇고, 러시아는 뭐 이제 그런 힘도 없어요. 미국은 이제 그럴 필요가 더 이상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거의 한 40년 넘게, 거의 50년 가까이 달 탐사, 뭐 우주 기술 이런 거는 거의 놓고 있었습니다. 놓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렇게 달에 사람을 보낸다고 하면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뭐 그런 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04년부터 달 탐사 프로젝트 창어를 시작한 중국, 2007년에는 무인 우주 탐사선 창어 1호를 쏘아 올리고요. 2013년에는 창어 3호를 달 앞쪽에 착륙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11년 전에. 그리고 이제 한 6년 전인가요? 6년 전이죠. 지난 2018년도인가요? 그 창어 4호를 발사했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창어 5호를 발사했습니다. 그때 창어 5호는 처음으로 달 뒷면에 착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창어 6호가 달 뒷면에 착륙한 것 플러스 거기서 샘플을 채취해서 성공적으로 이륙을 해서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이 영상 보시는 시점에 따라서 거의 지구에 도착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은 오는 11월에 유인 달 탐사선 사람이 탄 아르테미스 2호 발사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제 안 되겠다, 이러다간 과거 60년 전 러시아한테 좀 많이 뺏긴 그런 전력도 있는데, 이번 러시아가 안 하니까 이제 중국이 이러고 있네. 중국한테 이니셔티브를 뺏기기 전에 우리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11월에 유인 달 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 발사 계획을 미국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달 탐사 경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와중에 중국의 그 우주 기술, 그 달 탐사 기술이 우리가 그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생각보다 훨씬 지금 앞서가고 있다라는 점도 이 기회에 좀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김호중 소속사 폐업, 그리고 영화배우 박상민 또 음주운전입니다. 이걸 하나로 묶어서 전해드릴게요. 음주뺑소니 혐의로 김호중이 구속된 그런 가운데 그가 소속된 기획사의 이름이 생각엔터테인먼트인데, 그 생각엔터테인먼트가 소속된 연예인들을 하나 둘씩 떠나보내면서 폐업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가요계에 따르면 이 회사 소속 트로트 가수 금잔디 씨라고 있는데, 이분이 전속 계약을 이미 끝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금잔디 씨는 당분간 1인 행보를 할 계획으로 추후 특별히 뭐 좋은 기획사를 만나면 그때 가서 계약을 하겠다라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앞서 지난 2일에는 또 이 생각 엔터테인먼트 소속 또 다른 트로트 가수 홍지윤 씨도 여기를 떠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가요계 관계자들은 나머지 소속 연예인들도 줄줄이 이 회사를 떠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호중의 그 소속 기획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음주뺑소니 파문으로 인해서 김호중 당사자는 물론 그 대표 이광득이라는 사람인데요, 김호중 씨와는 사촌형 관계입니다. 김호중 씨가 갑자기 노래 잘하면서 막 히트를 치고 그 뭐 트로트 무슨 대회 있었죠? TV조선에서 한 거. 거기서 막 1등도 하고 막 유명해지니까 사촌 형하고 가만히 있어봐. 야, 너 앞으로 이거 하려면 혼자 안 돼. 매니지먼트도 필요하지. 그런데요. 너 앞으로 커지려면 뭐 어디 소속사 들어가면 돈 거기서 다 가져가고 너는 돈도 못 벌어. 넌 나랑 하자. 내가 회사 차릴게. 해서 사촌 형이 회사를 차려서 거기 소속사로 들어갔는데, 이게 커지니까 그 회사에 다른 연예인들도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 사촌형 이광득 대표도 그만두게 됐고요. 또 무슨 본부장도 지금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임직원 전원 퇴사, 또 대표이사 변경 등등 폐업 수순에 이미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순간에 그 판단이 이렇게 뭐 본인의 인생을 날아가는 건 문제입니다만은, 여러 사람들 일자리도 빼앗고 아예 그 큰 기획사 회사 하나가 공중에 분해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이런 상황에서 뭔가 좀 배우고 느끼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영화배우 박상민 씨입니다. 박상민 씨가 음주운전을 해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과천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박 씨를 지난달 27일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19일, 조금 그 사건은 좀 된 얘기입니다. 적발된 건 27일이고, 오전 8시쯤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과천 시내 자신의 집 주변까지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귀가 전 골목길에서 차 안에서 그냥 차 세워놓고 잠이 들은 거예요. 그 잠이 들었다가 지나가던 행인이 목격하고 신고를 해서 결국 이제 출동한
동안 경찰에게 적발이 됐습니다. 검거 당시 한참 그래도 몇 시간을 자고 일어났는데 깨워서 바로 음주 측정을 해보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 몇 시간을 실컷 자고 일어났는데도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니 몇 시간 자기 전에는 어떻겠어요? 박상민 씨는 같은 날 새벽까지 과천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함께 양주를 마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한편 이 영화배우 박상민 씨는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2월에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 알코올 농도로 후배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된 바 있고요. 또 1997년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는 그때 서울 강남구에서 역시 음주운전 접촉 사고까지 잇대는 데서 경찰에 체포된 적도 있었습니다. 자, 영화배우 박상민 씨, 이제 술과 관련된 그 추문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뭐 잘 아시죠? 기억하시죠? 1990년도죠. 그 영화 장군의 아들. 거기서 뭐 있었잖아요. 장군의 아들 영화로 데뷔를 해서 일약 데뷔작 그 작품 하나로 일약 스타 반열에 올랐죠. 그랬던 이 박상민 씨는 이후에도 물론 다수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지금 뭐 특급 배우 반열에 올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이렇게 스타가 될 수도 있지만 한순간에 나락의 길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게 그게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사는 유명인이라는 그런 직업이라는 걸 다들 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연예인, 유명인 뿐만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사실은 마찬가지일 것이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도 진중한 마음으로 편안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